뭐야? 한국이랑 똑같이 했는데 다 털렸다고?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무원과 마트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셀프 계산대 CCTV를 보며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주의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시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전역과 우리 시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의 보급으로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도 비용을 줄이고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민자가 많은 미국은 언어적인 문제도 많은데 키오스크는 각자의 언어로 설정만 해두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미국의 외식업계는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미국의 한 주에서는 올해 초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시급을 $20로 인상했고 다른 주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식당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의 보급은 새로운 대안이 됐어요. 인건비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로 생활의 편리를 더해줬는데요. 이런 자료를 파악하면서 미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이 꽤 높을 수 있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했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팀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직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동화보다는 직원들의 역할을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어요.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죠.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했어요. 특히 고령의 판매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반복 교육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셨죠. 또한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이 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어요.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였죠. 이런 지원 덕분에 많은 가게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자영업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셨고 주문 오류도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주문이 편리해져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물론 초반에는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시에서 지원한 키오스크 도우미 제도를 통해 이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갔죠. 도우미들이 매장에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의 주문을 도와드렸고 차츰 어르신들도 사용법에 익숙해지셨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저희 시의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특히 저희 시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대형마트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저희 시가 미국 내에서 IT를 가장 빠르게 선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트 관계자들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실감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형마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시에서도 저희의 성공을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 시의 담당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 시스템 도입 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배워갔죠. 결국은 저희 미주리주 전체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청에서도 다른 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결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 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죠.
이렇게 저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정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물론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는 이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그런 성공을 거두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이 시스템에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였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산대에서 한두 개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스캔하지 않는 정도였어요. 마트 측에서는 이 정도의 손실은 인건비 절감 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아예 스캔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산 물건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런 대담한 도난 사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죠. 결국 도난 물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트 측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셀프 계산대로 인한 손실이 인건비보다 더 커진 거죠.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특히 값비싼 전자제품이나 명품 등이 도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미국 전체의 이슈로 떠올랐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보안 시스템 강화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다시 유인 계산대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려고 했어요. 보안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AI 기반의 도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죠.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도 강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셀프 계산대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더 효과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매장의 키오스크에서는 직원들마저 기계 속 현금을 빼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 돈을 통째로 뜯어가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던 저희 시를 다들 선구자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왜 이런 위험한 시스템을 도입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특히 다른 주에서 저희 시의 모델을 따라 도입했다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책임을 묻는 상황이에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시의회에서는 거의 매일 긴급회의가 열리고 이렸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했죠. 일부에서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완전히 철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태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더욱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도 있어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결제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이면에 숨어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아 안타까웠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거죠. 시장님 말씀으로는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작은 가게, 카페,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안을 듣고 저희 모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정말 궁금해졌죠. 특히 도난 문제나 기계 조작 같은 보안 이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시의회에서도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단순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방문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IT 담당자, 보안 전문가, 그리고 제가 포함된 5명의 팀을 구성했죠. 2주 일정으로 한국의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규모의 매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한국의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계산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시의회에서 한국 방문단 계획을 논의하는 중에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어요. 한 위원님께서 셀프 계산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도 함께 배워오자고 하셨죠. 이 제안을 듣고 모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가정에서는 주로 개수대 분쇄기로 하수구에 버리거나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죠. 마트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소개한 기사를 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더라고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가축 사료, 퇴비, 심지어 바이오가스로 만든대요.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걸 금지하고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예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해요. 종량제 시스템도 있어서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내는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한국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대요.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문제라든가 사료나 비료의 질 문제 같은 거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40% 재활용률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가서 셀프 계산대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함께 배워오기로 했어요.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한국의 선진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우리 시가 미국 내에서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미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가 저희 시와 미국 전체의 무인 시스템 운영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한국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떤 도시를 방문할지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서울을 생각했죠. 수도니까 다른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깊이 고민해보니 우리 실정과 비슷한 도시를 방문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바다가 없는 내륙 도시라는 점이 우리가 속한 미주리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대전은 한국의 과학기술 중심지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 셀프 계산대 운영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배우기에 적합할 것 같았어요. 팀원들과 논의 끝에 대전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시와 기업의 연락을 취해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주요 대형마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견학도 계획에 포함시켰죠.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일반 가정집 방문도 요청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 한국어 기초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식사 예절이나 선물 문화까지 배웠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팀원 중 한 분이 미주리주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죠. 미주리주에는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는 여러 흔적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미주리주에도 38선이 지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분단선과 같은 위도선이 우리 주를 지나간다니 정말 운명적인 연결고리 같았죠. 미주리 주내에는 한국전 기념비가 있대요. 그 기념비에는 한글로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에 부산의 중학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연의 배경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미주리주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주리 주민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해요. 우리 주와 한국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죠. 비행기가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팀원들의 마음은 더욱 벅차올랐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기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부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도 먹어보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체험해 나갔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모두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저희의 한국 방문이 단순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희망했죠. 드디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팀은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실감할 수 있었죠. 공항 곳곳을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저희는 공항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싶어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티켓 발권을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셀프 체크인 기계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그 기계를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었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러 온 거구나. 팀원 중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희가 겪고 있던 문제, 즉, 긴 대기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한국은 이렇게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인천에서 대전까지는 기관의 지원으로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터미널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로 향하는 버스들이 빽빽이 서 있었어요. 버스 시간표를 보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버스 노선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대전행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희는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모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줄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셀프 체크인 시스템, 로봇 청소기,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전에서는 어떤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한국에서는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팀 모두가 깜짝 놀라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마트 안에는 여러 대의 셀프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끔 스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물건을 숨기려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모두들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라고, 미국과 완전 다른 시민의식이라고 감탄했어요. 저희는 약 1시간 동안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고객도 물건을 그냥 가져가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라는 걸 느꼈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이뤄진 건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마트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죠. 마트 관계자는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시민의식에 관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놀랐죠. 대형마트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희는 작은 음식점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음식점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가게에서 어떻게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의 행동을 지켜보니 대형마트에서 봤던 것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손님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대로 주문을 했고 번호를 받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온 팀원은 여기도 도둑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자세히 살펴보니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이런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였어요. 도난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계산 시간도 단축되고 매출 관리도 더 쉬워질 것 같았죠. 저희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주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죠. 이 자리에서 20년을 장사하셨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대답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볼 차례였어요. 이 부분에서도 또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의 일반 가정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실제 한국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가정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쓰레기통이었어요. 각각의 통에는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죠. 플라스틱, 종이, 비닐, 캔, 유리 등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집주인 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완전히 별도로 처리한다는 점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특별한 통에 모아두었다가 지정된 날짜에 수거차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활용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한국분은 워낙 오래전부터 습관화되어서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저희 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저희 팀은 다음 일정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합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 놀라자 관리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시스템은 수거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 차량으로 수거되어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죠. 저희는 실제 처리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분류되고 각종 이물질이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된다는 점이었어요. 퇴비로 만들어져 농가에 공급되기도 하고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시설 하나로 처리 용량이 감당이 되면서 24시간 가동되어 효율성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희 팀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희는 이 경험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저희 팀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 도입 이면에 있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며 다시 한번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이용해 봤는데 그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 외에도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매일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죠. 팀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제안서도 작성 중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과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시민의식의 변화, 제도적 정비, 기술적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과 영감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정직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의 미국에서는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일상의 편리한 일부가 되어 있기를 바라며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상 제시카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편리함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군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 한국어 안 할 거면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미국의 한마을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 미국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체 미국 한복판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엠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는 가본 적이 없는 완전 미국 토박이에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 음악을 참 좋아하는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수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작은 가게에 라이브바부터 버스킹까지 하면서 오로지 가수의 꿈만 키우면서 사셨죠. 오디션을 다니신 건 100번이 넘으셨다고 해요. 결국은 가수로 성장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만나 저를 임신하시면서 가수에 대한 꿈을 접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빌보드 차트에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태교를 할 만큼 노래에 대한 마음은 버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요보다는 다양한 팝송을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항상 다양한 가수의 앨범으로 가득했고 엄마와 함께 음악을 듣고 교감하면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죠. 켈리 클락슨을 좋아했던 어머니는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도 빠짐없이 챙겨보시다 보니 저와 아버지도 켈리 클락슨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토크쇼를 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초대 가수로 한국에 인기 있는 K-팝 가수 BTS가 출연하게 되었고
그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를 보니 재밌었어요. BTS는 화려한 춤과 멜로디까지 보여줬는데 저와 어머니는 보는 즉시 BTS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빠진 K-팝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에도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매료당하고 말았어요. 오징어 게임은 저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보고 충격에 빠진 이유는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을 활용해서 신선한 스토리로 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거기에 컬러풀한 색감의 세트장은 단숨에 저를 한국 문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무거운 내용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위트 있게 재미로 풀어낸다는 점을 보니 한국 문화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박한 순간에서 묘사한 인간의 다양한 면모까지 보니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처음 오징어 게임을 본 건 틱톡으로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 릴스나 쇼츠로 공유하면서 미국 전역에 큰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시청하게 되었고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세계 유일 한국만이 한글을 사용하고 그것도 전해지거나 파생된 것이 아닌 한국의 한 왕으로부터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이 더욱 신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가족 간의 따뜻한 모습과 전통적인 멋진 풍경이 저의 마음을 더 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K-팝 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을 익히기도 했고요. 한국 드라마의 발음을 따라하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드는 소규모 요리 클래스에 참여해서 불고기를 배워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 불고기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니 온 가족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취미를 넘어 저의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죠. 저는 친해지기 전까지는 말을 걸지 않는 조용하고 소심한 학생이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만큼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노래를 따라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춤과 노래를 잘하는 한국 가수들이 경이로웠지만 어느샌가 우리도 한번 연습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웃기만 하면서 못했지만 춤을 하나씩 따라하면서 더욱 신나는 스스로를 느꼈어요. 친구들과는 한국의 뉴진스라는 그룹의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요. 저희와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데도 완벽한 노래와 얼굴 춤을 보면서 더 자극을 받게 되었죠. 뉴진스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가사를 배우고 한국어를 더욱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방과 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도 했고요.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뉴진스를 커버해서 똑같이 하려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항상 모여서 춤을 추는 저희들을 학교에서는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는 학교 축제에서 춤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소심한 성격인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들은 까짓거 그냥 쳐보자고 하면서 축제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연습에 매진할수록 춤 동작은 완벽하게 맞추고 한국어 가사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럴수록 친구들과의 사이는 더욱 깊어지고 박자를 맞추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공연 당일이 되었는데 체육관 강당에 올라가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연습했던 걸 친구들과 하나씩 하다 보니 몸이 반응하는 완벽한 안무를 할 수 있었고 전교생의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유명해지고 남학생들은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댄스 공연 이후로도 저와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공유하고 함께 만나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하고 한글을 쓰면서 서로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 특별하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한계가 느껴졌어요. 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갑자기 켈리가 굿뉴스라고 오도방정을 떨면서 흥분을 하고 오는 거예요.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단번에 먼 거리를 10초 만에 달려왔다는데 턱끝까지 숨이 차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켈리의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니까요. 켈리의 소식은 미네소타 주 안에 있고 사는 곳과도 4시간 거리로 가까운 데다가 한국어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켈리의 말이 그곳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게 되어서 한국어가 향상이 되지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 마을로 제가 사는 동네와 자동차로 갈 수 있어서 저희에게 딱인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은 하버드에서 한국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신 분께서 한글의 매력에 빠져서 만드신 곳이래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걸 저희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회의 끝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2주간의 캠프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저희 마음은 모두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마지막 관문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이었어요. 알아서 어떻게든 허락을 받기로 하고 비장의 표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까? 캠프에 참석하려면 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까? 며칠 동안 고민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실 것 같았고 아버지는 반대를 하실 것 같았어요. 저의 결론은 부모님께서 함께 계시는 날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파스타와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어머니는 얘가 안 하던 짓을 한다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를 째려보셨어요. 제가 만들어드린 음식을 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 음식 김치찌개를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는데 아버지는 한국식 스프가 맛있다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문화에 빠져 있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재밌고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한국어를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배우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K-팝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실 거예요. 한국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IT로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나라죠. 작은 나라가 이토록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고 그걸 배워서 저도 제 인생을 의미 깊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연히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마을에서 진행하는 2주간의 캠프인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같아요. 집과 멀지 않은 미네소타주 내라서 꼭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한국어 캠프를 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어 이 캠프는 한국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한국 전통음악과 한국인들이 올림픽마다 활약하는 태권도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 캠프는 한국어로만 진행이 되어서 저의 한국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자 철두철미한 어머니는 무료는 아닐 테고 체험비는 얼마냐고 물으셨죠. 저는 2,600달러가 필요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모아둔 용돈 1,900달러가 있는데 저의 경험을 위해 이 모든 걸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부모님께서 600만 달러만 지원해 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미리 준비한 모습에 감탄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건 매우 찬성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요. 안전한 곳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이미 조사를 하고 다녀왔던 사람들의 리뷰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모두들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었고 다른 어떤 캠프보다 만족했다고 했어요. 더구나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 모두 함께 가는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계속 의심에 찬 표정을 하시며 부정적인 질문만 늘어놓으시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셨으나 어머니는 이제 18세면 혼자 독립할 나이이니 그만해 취급하고 이렇게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한 모습을 존중해주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찬성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저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간신히 허락을 받았는데요. 켈리, 미아, 리아 모두 부모님께 허락받기 위해 안 하던 집안일까지 했고
리아는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셔서 PPT까지 작성해서 발표를 하면서 겨우 허락을 받았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저희들은 뛸 듯이 기뻤죠.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어 마을은 1999년부터 생겨서 이어지고 있는 전통 있는 곳인데요. 요즘 워낙 한류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정원 초과로 대기 순번을 받아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저희도 간신히 4명 모두 캠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캠프가 시작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새로운 환경에서 한국 문화를 배울 생각에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마을의 이름은 숲속의 호수 마을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 작은 호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미국 전역 도시에서 온 학생들을 보고 한국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마을에 도착해보니 입구부터 간판 안내문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캠프 입소에서 원칙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내는 동안 모든 학생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어요. 달러도 모두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저희는 모두 강당에 모여서 앞으로 한국어만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저희는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숙소에 배정을 받았고 모든 것이 낯설지만 신기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한국을 좋아했지만 한국에 가본 적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더 신기했죠.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보기도 했어요. 서로의 한국어 발음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선생님들의 코칭을 받으니 금세 교정이 되었어요. 수준급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함께 배우면서 저희가 알던 내용이 상당 부분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는 한국 문화를 배워보는 경험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수업도 알차게 진행되었어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떡볶이를 만드는 수업이었는데요. 김치를 담그면서 새우젓, 고춧가루, 마늘, 파 같은 들어가는 재료를 한국어로 배웠어요. 떡볶이는 친구들끼리도 좋아했던 음식이라 한국 식당으로 먹으러 다니기도 했거든요.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 어렵기도 했지만 신선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의 조리법을 따라 배우면서 서툴지만 즐겁게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만든 음식을 서로 시식해보면서 한국 음식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캠프가 진행될수록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점점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아침 한국어로 진행되는 조회 시간에 간단한 대화를 나눠보니 복잡한 문장도 조금씩 시도할 수 있게 되어서 신기했어요. 캠프에 참석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건 바로 급식 시간이었어요. 한국 음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급식은 매 끼니마다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친구들과는 함께 다니며 한국 음식을 꽤 많이 먹었다고 자부했는데 캠프 급식을 먹으니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빔밥 메뉴가 참 좋았는데 다채로운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에 매콤한 고추장까지 어우러진 비빔밥의 조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각종 야채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요즘 한국의 김밥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매 끼니마다 야채를 듬뿍 먹으니 다 날씬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미역국, 갈비탕, 된장국, 콩나물국 다채로운 국물들의 맛들이 펼쳐지니 급식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 음식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식사할 때마다 다음 메뉴는 무엇인지 기대하고 먹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는 조리법에 대해 서로 토론하면서 극찬하기도 했답니다. 마지막 날 몸무게를 재보니 모두 살이 찐 거예요. 바로 급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맛있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날씬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K-팝 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캠프에서는 태권도도 배웠는데요. 태권도의 기본기를 배우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알게 되었고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호신술도 몇 가지 배웠어요. 한국 태권도의 위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희는 2주만 있었는데도 한국어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희끼리 배웠던 주먹구구식 한글이 아닌 전문가에게 제대로 교육받고 나니 일취월장한 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주만 참석했지만 겨울방학에는 4주를 있자고 다짐하면서 캠프를 마쳤습니다.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들께서도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온 저희를 환영해 주셨는데요. 켈리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캠프에 간 동안 한국 영화를 보시고 부모님들까지 한국의 매력에 빠지셨답니다. 캠프에 참석한 후 저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는데요. 일단 한류의 인기가 많다 보니 캠프에 참석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희에게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 댄스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도 한국어 배우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함께 다녀온 사총사 친구들은 한국어를 잊지 않고자 저희끼리 있을 때는 일부러 한국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동네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글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읽고 주문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함을 느꼈어요. 한국 사장님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다 보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갑자기 문화, 음식, 모든 영역에서 세계인의 삶 속에 한순간에 자리 잡았잖아요.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를 배워보니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추측과는 달리 고난과 역경이 꽤 많은 나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왜 그렇게 한국인을 괴롭혔는지 얄밉기까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한국인이 우월하다는 걸 이미 느끼고 질투심에 그랬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도 갖게 되어서 나중에 진로도 동아시아 역사나 언어학 쪽으로 전공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구 켈리는 한국 음식에 푹 빠져서 매일같이 한국 음식을 배우러 다니는데 졸업을 하면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 음식 요리사가 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어 수업에 보조를 하는 일인데요. 한국에서 건너오신 중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저희 동네에 계시는데 휴직을 하고 남편 회사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함께 건너오셨대요. 3년 정도 지내고 가실 예정인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주말마다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하셨어요. 마침 주말에 선생님을 보조하실 알바를 찾았는데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제가 딱 뽑혔지 뭐예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캠프에 가면서 부모님께 졌던 빚을 갚겠다고 큰 소리도 쳤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커다란 목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가수의 꿈을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주말마다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해서 댄스 수업과 보컬 트레이닝도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제 꿈을 말씀드렸더니 한참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가수가 되길 열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배우게 된 한국어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는데요. 친구들과는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보니 한국은 치안도 안전해서 저희끼리 여행을 다녀도 된다고 하는데 밤늦게 여자들만 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친구들과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고 하면서 직접 가서 경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가수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의 못다한 꿈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커졌습니다. 졸업하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또 사연 보낼게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엠마 씨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국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